한국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북한의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임시 허가제 도입 등 정부의 혁신성장 보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61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바이더로 성장한다는 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의 헤드라인 먼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5개 기사로 오늘의 경제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문 기사를 보시면요, 1면과 4면에 이 국내 증시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먼저 기사 제목부터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지없이 외국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외국인 한국 주식 무섭게 판다, 20일간 5조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일본과 대만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국내 증시만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먼저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금 주식을 팔고 있나요? 네,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순매도를 기록한 기록이 22일이 최고입니다. 2015년 12월 2일부터 2016년 1월 5일까지 22일 연속 순매도가 최고 기록인데 현재는 어제까지 20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내일 그 기록이 깨지지 않을까라고 또 우려 섞인 시선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규모가 일단 더 컸습니다. 자, 22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일 때 전체 3조 7천억 원을 팔았는데 지금 20일 거래일 현재까지 5조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은 규모가 지금 팔리고 있고요. 일단 11월 한 달만 해도 이제 3조 1,707억 원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이 기록도 2010년 이후에 6번째로 큰 기록입니다. 보통 그 분석가들이 전망하기에 11월 말에는 이런 순매도가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MSCI라고 해서 모건 스탠리 지표가 그 주가 지표가 반기 조정을 합니다. 재조정을 해서 우리나라를 좀 더 낮게 하고 중국의 A 주식을 높게 하는 비중 재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11월 26일이 끝나거든요. 전문가들은 11월 26일 그 MSCI 이 재조정 발표 이후에는 다시 반등을 해서 12월 산타랠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26일 이후에 12월 4일 어제까지도 계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안에서 외국인들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일에도 이제 매도 물량이 또 상당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 무려 4천억 원에 가까운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IT 업종에 집중적으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만과 일본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또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MSCI 지수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중국 비중이 높아지면 불리하게 되는 건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대만에서는 외국인 그 순매도 매수를 기록을 봤더니 순매도일은 11월 한 달 동안 하루밖에 없었어요. 즉 계속 한 29일 동안은 계속 사들이기만 했다는 말이죠. 같은 조건인데 대만은 사들이고 우리나라는 팔았다. 이것은 그 MSCI 지수가 변수가 아니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서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난항을 거듭할수록 수출과 관련된 우리나라 경제 또는 주가 지수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것도 코스피를 보면 다른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신흥국 지수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좀 많은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큰 변수는 아닙니다만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졌다. 이것도 하나의 뭐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 좀 불리한 어떤 내용은 이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사실 외국인들이 주가가 아니라 혹은 또 채권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채권마저도 팔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마저도 이 외국인 보유를 보면 상당히 대폭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매력을 더 이상 못 느끼고 있다. 이런 지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불안한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원화 가치까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원화 가치까지 하락하고 있어서 삼중으로 지금 불리한 어떤 그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코리아가 아니라 코리아 완전히 한국 시장에서 떠나려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또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매불망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오늘 일면의 기사 내용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이 노소영 관장의 기사입니다. 오늘자 신문 이면에 실려 있는데요.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네, 침묵긴 노소영, 이 재산 분할된 SK 지배구조 안개 속입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보니 지금 노소영 관장이 이혼과 함께 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뭐 지금 금액만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말 스케일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이제 맞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된 절차는 2015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모 신문사에 혼의 자녀에 대해서 고백하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은 이혼 소송과는 다르게 일단 법원에서 이제 두 사람의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무산됐습니다. 합의가 무산이 돼서 2018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정식으로 소송 절차를 이제 밟기 시작했거든요. 자, 오늘 기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던 노소영 관장이 좋다. 그러면 나도 재산을 분할하는 소송을 하겠다 하고 네. 반소라고 하죠. 상대방이 건 소송에 대해서 맞소송을 벌이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즉 재산 분할을 할 테니까 재산 분할만 해주면 나는 이혼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SNS에 글을 올린 내용은 큰딸도 결혼하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으므로 나 스스로 이제 자신 스스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헌신하는 그런 길을 찾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그 SNS 글을 올렸습니다. 앵커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또 그 좀 핵심이겠죠. 네. 어떻게 분할이 되느냐가 이제 그렇죠. 핵심일 텐데요. 네. 요구한 상황은 현금으로는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3억 원에 불과할까 했는데 역시 SK 주식을 분할해다오라고 이제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SK 주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18.44%의 그 지분을 40% 그러니까 약 한 42.3%를 분할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것이죠. 그것을 어저께 종가 기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네. 약 1조 4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또 현금에 대해서 분할해 달라는 그런 요구 조건을 내건 맞소송이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SK 주식 분할과 함께 위자료 3억 원, 뭐 총 합쳐서 이제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에서 SK 그룹주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SK그룹주들의 주가 분위기를 보시면요. 네, SK 지주회사가 전일 1%에 가까운 주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 1%대로 밀렸습니다. 77,700원에 마감이 됐고요. SK텔레콤도 동반 1%대 낙폭으로 마감이 됐네요. SK네트워크스는 전거래일보다 0.52% 밀렸습니다. 그렇다면은 SK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궁금해할 게 아마도 경영권이 어떻게 될 건가. 네. 주식을 42%나 달라고 하면 만약 그대로 된다면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관심의 초점일 것 같아요. 지분이 많이 줄어들게 그렇죠. 되잖아요. 지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일단 최태원 회장이 18.44%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할을 한다고 한다면 약 한 10% 정도로 줄어들고 노세훈 관장이 7%대를 보유하게 돼서 지금은 0.08%거든요. 2대 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다 계산을 해보면 동생 최기원 6.85%, 최재원 2.36% 등 우호 지분을 다 합쳤을 때 약 한 21%대가 됩니다. 21.9%대인데요.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경영권 방어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이혼 소송에서 이렇게 요구는 했지만 이혼 재판부가 이것을 다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어떤 그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남편과 부인, 즉 남녀 공통적으로 함께 형성한 재산이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한쪽에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또 부인이나 남편이 기여하지 아니한 재산도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노세훈 관장의 그 요구사항의 배경은 뭐냐면 결혼했을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부친인 노세훈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 사업을 이제 허가를 해줍니다. 많이 그런데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죠.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네. 얼만큼 도와줬느냐 이게 네. 핵심일 텐데요. SK가 당시에 이제 선경이라는 이름 원래 선경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서 섬유회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통신 사업으로 지금은 완전히 이동통신 그 SK텔레콤이 중심 사업자가 됐죠. 중심 기업이 됐죠. 근데 SK 쪽 주장은 좀 다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허가를 해준 그 이동통신 사업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써 너무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커지자 그 사업권은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SKT의 전신은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통신을 국영기업인 한국통신을 민영화하면서 SK가 그것을 인수하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게 네. SK의 주장이거든요. 이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두 번째 기사로 짚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요즘에 영 시원치 않은데요. 외교 안보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북한의 당 중앙위 돌연 소집 중대 결정 조짐. 강대강 치닫는 미국과 북한입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요.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협상 시한을 앞두고 뭔가 북한 측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감돌고는 있는데요. 북한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기사가 갖는 함의가 바로 그 전원회의입니다. 전원회의라 하면 이 두 가지를 하는 그런 그 회의 기구인데요. 하나는 당의 노선을 결정하는 회의 그 기구고요. 또 하나는 당 중앙위, 그러니까 노동당이 북한을 다 이끌지 않습니까? 당 중심 국가인데요. 그 당에서도 중앙위가 핵심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이 당 중앙위의 인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전원회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전원회의는 북한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에 해당돼요. 가장 중요한 그 회의는 당 대회고 두 번째는 당 대표자 대회인데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이 북한의 역사 한 60년, 50년 정도의 역사상 7차례밖에 열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당의 의결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전원회의에서 합니다. 근데 이 전원회의는 1년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아요.
소집하는 게. 근데 1년에 2번 열리는 경우가 1999년에 있었거든요. 딱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전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아요. 거의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는 이 행사가 많아요. 북한에서도 행사도 있고 또 신년사가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신년사를 또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12월 달에 전원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난 4월에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자력갱생을 하겠다. 자력갱생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겠다라는 노선을 이미 결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도 안 됐는데 새로운 노선을 결정한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전원회의 무슨 일일까 하고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이례적으로 지금 전원회의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뭐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안에서 방산주들의 강세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무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지금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또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스페코가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빅텍도 역시나 동반 상승하며 6%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3,130원에 마감이 됐고요. 그 외에 휴니두도 1%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강경 노선을 선포하려는 의도인 건가요? 네. 전원회의는 주로 어떤 노선을 결정하는 회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완전히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모양새를 전원회의가 갖추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성탄 선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전원회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 물론 이 새로운 길이라는 건 셈법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가겠다. 즉 지금까지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그런 그 핵실험과 ICBM 실험 이 두 가지를 다시 하면서 우리는 내 갈 길대로 가겠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어떤 보다 더 협상 관계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 뭐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까지의 어떤 평화 모드에서 굉장히 강경 모드로 변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백두산 등정입니다. 백마를 타고 백두산 등정하는 것이 10월 달에 이미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12월 달에 뭔가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백두산에 등정하는구나 했는데 어제자 4일자로 북한의 언론 보도에 또다시 백두산에 오른 모습을 사진으로 해서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보도가 됐습니다. 이설주 여사, 옆에 이설주 여사도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북한은 백두혈통, 그러니까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백두혈통이라고 부르고 있죠. 백두산이라는 건 완전 신성시되는 장소입니다. 북한의 그 최고 존엄이 백두산에 올랐다 그런다면 굉장히 무슨 일인가를 내놓으려는 굉장히 큰 결심을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북한의 어떤 좀 모종의 어떤 결론을 내려는 어떤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생각인데요. 한 가지 조금 이제 탈출구는 뭐냐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방한한다는 겁니다. 12월 중순에 방한하는데 혹시나 미국이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좀 해법을 제시하기 직전에 우리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어서 이 문제도 역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일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다시 백두산에 올라 결기를 내보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또 한 번 어떤 목소리를 낼지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떤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날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한 면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6면의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송금, 환전, 결제 콕 찍어
핀테크, 핀셋 허가입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임시 허가제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전일 이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에도 세계적 유니콘 핀테크가 출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한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먼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어저께 열린 것은 혁신성장전략회의입니다. 그래서 금융부문만이 아니라 네. 전 부문, IT부터 시작을 해서 전 부문에 걸쳐서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회의를 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발표하는 그런 회의였는데요. 금융부문이 특히나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를 풀어달라라는 건 금융산업이라든지 ICT 쪽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상황인데요. 좀 들여다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핀셋 허가다라고 이제 제목이 나왔듯이 이 금융업이라는 건 굉장히 세분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통틀어서 핀테크를 뭐 했다기보다는 콕 집어서 허가했다. 즉 송금업은 송금업대로 환전 또는 결제 또는 이런 어떤 부문별로 임시 허가, 규제 네. 샌드박스라는 건 이겁니다. 일단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주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산업, 신산업이 있을 때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부문을 좁혀서 네. 한 2년 정도, 1년 정도 허가를 내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중간에 이제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또 어떤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준다거나 이것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거든요. 그래서 핀테크와 관련된 샌드박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좀 많이 이 주목을 했었는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 즉 이 별도로 임시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내용과 함께 핀테크 투자 펀드에 4년간 3천억 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유니콘 핀테크가 출연하는 데 있어서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핀셋 허가라고 이제 신문 기사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뭐 시장에서도 핀테크 관련주들은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핀테크 관련주들 전일 시장 안에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견조한 흐름이었습니다. 네이버가 1% 넘게 올랐고요. 그 외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0.77%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나 0.16% 올랐고요. 그 외에 세틀뱅크와 한국정보인증이 강보합권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정부의 기타 신사업 투자 계획은 어떤 것들이 언급이 됐나요? 네, 역시 정부가 핀테크 못지않게 함께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AI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AI 분야는 교육과 관련된 그 방안부터 내놨습니다. 이제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에 AI를 그 전면적으로 좀 더 컨텍스트를 내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도 AI에 보다 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방안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개발 자금으로 약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문이 바이오헬스입니다. 바이오헬스도 2025년까지 정부 베이스의 R&D 연구 개발비로 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빅데이터 부문에서도 1,458건에서 3,049건으로 개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19면입니다. 네, 현대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는데요. 기사 제목 보시면요. 현대자동차 6년간 61조 투자, 스마트 모빌리티 엑셀 밟는다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61조 1천억 원을 투자해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바이더로 성장한다는 청사진을 전일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래차를 향해 직진하겠다는 건데 2025 전략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현대자동차가 지금 계속해서 미래 청사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제 발표된 내용은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최고 경영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즉 2025년까지의 어떤 전략을 지금 표현한 건데요. 일단 61조라는 거액의 그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지금 2016년도에 약 한 2018년도에 6조, 2019년도에 약 7조 원 정도의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61조까지, 2025년까지 61조를 투자하겠다고 한다면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투자한 게 7조 원이니까 1년에 10조 원이라면 이 투자 금액의 증가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61조를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내용은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의 브랜드를 세계 3위까지 도약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2025년도에 전향점을 갖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고요. 이렇게 쭉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몇 개월 전에도 이제 그 투자 비전을 이야기했지만 조각 그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어제 그 25 그러니까 청사진 25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완전히 표현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큰 포즈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이렇게 해서 오늘 5개 기사들 저희가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